자, 봅시다. 자, 연력학과 관련된 몇몇 전문 용어를 이제 뭐 얘기를 해볼 건데, 네. 열 용량이라는 말 있죠? 영어로 또 heat capacity라고 하고요. 네. 펜타스틱. 자, 정의는 네, 이런 물질. dq dt입니다. 어. 이게 이제 정의입니다. 자, 정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정한 거예요. 당연하다. 그냥 정한 거기 때문에 외우면 끝. 그래서 열량 변화를 온도 변화로 나눈 겁니다. 알겠죠? 혹은 뭐 온도 변화에 따른 열량 변화율. 그걸 이제 열 용량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비오르. 자, 비오르는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specific heat이라고 하거든요. specific heat이라고 하는데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정의 어떻게 됩니까? 정의는 열 용량을 그 녀석의 물질량으로 나눈 겁니다. 알겠죠? 저게 그냥 정의입니다. 자, 이때 물질의 그 많고 적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몇 가지 없어요. 아주 다양해요. 자, 물질이 많다, 적다를 표현하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꽤 다양해요. 꽤 다양하죠. 그래서 그 학문 분야마다 이 관습적으로 주로 쓰는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물질의 많고 적음을 뭐로 표현해요? 질량으로 표현하고요. 근데 화학에서는 물질의 많고 적음을 보통 뭐로 표현해요? 몰수로 표현하죠. 근데 어차피 개념적으로 물질만 동일하다면 질량하고 몰수는 뭐 결론적으로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왜냐하면 서로 완전히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화학에서는 몰수에 대한 비율을 보통 생각하고 물리학에서는 질량에 대한 비율을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다른 건 아니다. 알겠죠? 그러면 요 둘을 엮으면 열량, 변화량 표현을 어찌 할 수 있느냐? 그 유명한 수식 Q는 NC 델타 T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Q라고 쓴 것이 바로 뭐 열량의 변화량을 Q라고 썼고요. 자, 여기 N이라고 쓴 게 뭐겠어요? 이게 바로 물질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질량을 써도 되고 몰수를 써도 되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화학에서는 주로 몰수를 쓰는데 물리학에서는 질량을 쓰기도 하고 알겠죠?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요 C 얘는 뭐예요? 방금 언급하고 있는 비열르. 그리고 뒤에 있는 델타 T는 온도 변화. 그러면서 저번 시간에 일과 열을 정성적으로 정의하기도 했죠. 열의 정의가 뭐였어요? 에너지를 제외한 일을 제외한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모든 것. 네. 다 좋았는데 단어 두 개 이렇게 딱 해놔. 그래서 일 말고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를 열이라고 했죠. 그리고 열은 경험적으로 열 출입이 될 때 항상 뭘 관찰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온도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고 했죠. 그 경험을 고스란히 수식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식은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 안 돼요? 증명 안 되고 그냥 외워야 되는 수식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거시적 변화로 표현하기도 하고 미시적 변화로는 dq는 nc dt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표현을 자주 보겠죠? 자, 그 다음 3.2 실험 조건에 따른 열량 표현. (1) 정적 과정. 자, 정적은 뭐가 일정한 거죠?
부피 부피. 알겠죠? 자, 이 정적 과정에 대한 자, 수식을 약간 표현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 혹시 이 수식의 이름이 바로 연력학 제1법칙이었죠.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연력학은 외국어랑 아주 비슷하다고 했죠. 그래서 아무리 배워도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까먹어요. 계속 까먹기 때문에 연력학은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반복하고 해야 돼서 내가 강의를 먼저 드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또 복습도 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연력학 제1법칙을 이런 식으로 썼어요. E는 뭐고요? 내부 에너지고요. Q는 열량 변화, W는 1. 자, 이때 요거 어떻게 바꾸어 쓸 수 있죠? 바로 마이너스 PEXDV 그리고 더하기 DWE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이 뒷꼬랑지에 붙은 얘를 무슨 일? 비팽창일. 그리고 앞에 이런 식으로 부피 변화가 관여하는 일을 팽창일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비팽창일은 지금 당장 다룬다 안 다룬다? 지금 당장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비팽창일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전기적인 일. 그래서 전기화학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 학교 시험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할 때 비팽창일은 다시 다루고요. 지금은 전기화학을 하지 않을 테니까 이건 잠깐 없는 거로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우선이에요. 자, 이때 PEX는 외부 압력이었죠. 자, 이때 만약 여기에 정적이다. 부피가 일정하다. 라고 조건을 걸면 이 수식이 뭐가 될까요? 바로 그냥 DQ가 되겠죠? 정적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부피 변화가 뭐인 거? 0인 거. 그러니까 이 자리가 0 되니까 뿅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시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보통 이런 꼴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짜잔. 자, 이 아래쪽에 V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첨자를 써주거든요. 관습적으로 무슨 표시? 정적. 못 잡았다. 그러면 부피가 일정한 과정에서의 내부 에너지 변화가 뒤에 다 날아가고 뭐가 된다? 열량 변화가 되는구나.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정적 비열을 표현하는데 자, 정적 비열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NCB. 자, 그래서 정적 비열을 이런 식으로 CB라고 표현합니다. N은 뭐고요? 물질량 혹은 뭐 몰수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비열에다가 몰수를 곱한 게 연용량이니까 연용량의 정의가 지금 이거잖아요. 그러면 쟤를 바로 다시 DQ, DT로 쓸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조건이 뭐가 일정한 조건이야? 부피가 일정한 조건이네. 그러면 이때 이만큼을 뭐로 바꿀 수 있어? 자꾸 떨어지냐? D, E, B, D, T. 아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때 얘를 다시 또 어떻게 표기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표기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이 표현을 잘 보면
내부 에너지가 변하는데 뭐 때문에 변한다는 얘기예요? 온도가 변하니까 내부 에너지가 뭐 변하나 보지. 그럼 그때 변화율이 있을 건데 그걸 뭐라고 하자고? 정적 비율이라고 하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 논의를 할 때 난데없이 부피가 일정하다는 말을 하는 거야. 그지? 왜 난데없이 부피가 일정하다는 말을 할까? 부피가 변하면 내부 에너지가 뭐하게 될 테니까? 변하게 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피가 변할 때 내부 에너지가 역시 변하기 때문에 부피가 일정한에 만회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부 에너지는 온도가 변해도 변하는 거죠. 그런데 부피가 변해도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바로 내부 에너지는 온도와 부피의 이 변수 함수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온도가 변해도 내부 에너지가 변하고 부피가 변해도 내부 에너지가 변하고를 보여주는 수식인 거예요. 뭐만 알겠죠? 그래서 얘를 다르게 뭐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는 온도와 부피의 함수다. 알겠죠? 그래서 F는 어떤 함수 표시를 하는 거죠. 이때 여기에 꼬부랑하고 써놓은 이런 표현을 우리가 편미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변수가 여러 개인 함수에 적용하는 미분 방법이죠. 어떤 의미냐면 부피를 일정하게 고정하고 온도에 대해서만 미분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정적 과정을 이런 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이 물리량을 뭐라고 부른다? 정적 비율이라고 한다. 라는 이 정의를 꼭 외워 놓으셔야 해요. 알겠죠? 이거 외워야 된다. 알겠죠? 그거 된다. 됐다. 자, 이때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온도가 기체 분자에 무슨 에너지에 직접적 영향을 줄까요? 온도가. 온도라고 하는 게 기체 분자에 무슨 에너지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줄까요?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는 거 배울 때 기체 배울 때 이 K는 2분의 3 NKT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뭐 온도로 정의된다. 그래서 온도가 커지면 운동 에너지 커지고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온도라고 하는 게 그 시스템 기체의 운동 에너지를 반영하고 있는 변수란 거예요. 그런데 여기 V는 부피죠. 그럼 이 부피는 뭘 규정할까요? 바로 입자 간 평균 거리를 규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피가 클수록 입자 사이의 평균 거리는 멀어지는 거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부피가 클수록 멀어지는 걸 뜻하고 부피가 작을수록 가까워지는 걸 뜻하죠. 부피 변수가 바로 입자 사이의 거리를 규정하는 함수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부피를 3승근 루트하면 그게 입자 간 평균 거리에 해당하는 물리량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거리가 무슨 에너지를 결정해요? 위치 에너지를 결정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T는 운동 에너지, V는 위치 에너지를 결정한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더한 걸 뭐라고 하죠? 역학적 에너지.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1차적으로 역학적 에너지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역학적 에너지라는 말은 고전역학적 표현이고 그걸 연력학에서는 내부 에너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에 뭐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화학 반응이나 핵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내부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만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상기체는 뭐가 없죠? 이상기체는 뭐가 없죠?
입자 간 위치 에너지가 없죠. 네. 무슨 뭐가 없으니까? 인력 청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상기체는 이 부분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누구만의 함수겠어요? 온도만의 함수가 되는 거죠. 이 얘기 기억해야 돼요, 여기자에. 자,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자, 쉬운다잉. 나. 그 다음 3.2 두 번째 등압 과정. 자, 등압 과정 1. 등압 과정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요런 이제 기계를 준비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격벽을 하나 이제 세우고, 자, 외부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뭐 그랬더니 이 안에 뭐 어떤 액체도 있고 그 녀석에 따른 증기도 생겼다 합시다. 그러면 증기와 액체가 맞닿아 있을 때 그때 요게 내부 시스템의 압력이라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때 이건 외부 압력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요 격벽이 스토프, 멈췄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오, 바로 내부 압력하고 외부 압력이 같아졌구나.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이 외부 압력이 지금 일정하다. 이 외부 압력이 일정하다. 라고 하면 얘도 일정한데 같아졌으니까 내부 압력도 일정한 거겠죠. 예.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등압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리고 이 같은 것이 계속 같을 때 우리는 또 뭐라고 하기도 하고요. 가역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알겠죠? 그 얘기는 뭐 뒤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자, 그럼 여기 지울게요. 여기 준다잉.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 자, 요런 식의 뭐 어떤 선반에 뭐 어떤 이렇게 물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이제 자, 준석이가 여기 있는 이 물건을 꺼내가지고 왜요? 머리가 왜요? 자기 몸이랑. 아, 진짜로요? 자, 몸이랑 체형이 비슷하다고요? 아, 그런 거 대충 그린 건데, 거참. 자, 요거. 아이고. 그럼 꺼내가지고 어딘가에 부어서 뭐 예를 들어 8888 끓여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진짜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때 꺼내놓은 게 토마토 소스고 고기를 넣어서 뭐냐면은 그 토마토 고기 소스를 만들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게 아니라 이게 실험실에서 구비된 시약이어서 시약을 꺼내가지고 화학 실험을 했을 수도 있고요. 맞죠? 그런데 이게 뭐고 이게 어떤 행위건 간에 이 모든 건 어디서 벌어진 일입니까? 이 모든 행위는 어디서 벌어진 일입니까? 이 모든 행위는 어디서 벌어진 일이에요? 거실이요? 거시생. 이 모든 건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바로 허탈하게도 지구죠. 맞습니까? 지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물건도
사람도 어디에 다 노출돼 있어요? 대기 중에 노출돼 있죠. 어디에 노출된다고? 영상물에 노출된다고? 영상물이요? 방사광이요? 아, 방사능이요? 아, 예, 예, 예. 방사능 있죠? 갑자기 웬 방사능 얘기를? 아,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요? 방사능이요? 네. 방사능 중요합니다. 야, 지금 일본 큰일 나게 생겼던데? 일본 뭐 지진 난다며요? 네. 그 일본 지진 나면 뭐 거의 최빈국 수준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참. 그렇죠. 그렇죠. 땅은 나와 있어. 땅은 남아 있으니까. 아, 그렇겠네요. 아, 네. 고제도가 제2 방파제가 된다고요? 네? 고제도가 방파제가 된다고요? 제1호 피해 지역이지. 아니, 그래도 고제도는 또 우리 땅인데 또 그럼 좀 그렇죠. 아, 근데 또 일본이 하는 짓이 진짜 지랄 맞아서 그렇지. 사실 그 나라도 좀 잘 버텨줘야 우리도 여러분 만약 일본에서 난민 넘어와봐. 또 골치 아파요. 알겠죠? 네,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잘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일본이 잘 살아갈 방법이 없죠. 네, 뭐 그냥 가슴이 아픕니다. 일본 경제 막 폭락하고 있는 거 알죠? 네. 네, 그래서 뭐래더라? 일본에 여행 가면은 느낌이 그냥 전 국토가 50% 세일하는 느낌이래요. 네, 엔화가 하도 떨어져가지고. 아, 근데 그게 당연히 이게 미시적인 이런 변화들은 약간 등락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큰 관점에서 보면 엔화의 폭락은 거의 막기 어렵다는 게 많은 경제학자들의 예측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럴 수밖에 없고 뭐 여하튼 뭐 일본도 아유 밥은 먹고 살아야 될 텐데 일단 큰일 났네요. 자, anyway,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건 여기에 있는 물건이건 다 대기 중에 노출돼 있죠. 네. 그리고 이거 부어서 끓는 중에도 대기 중에 노출돼 있죠. 네. 생성물도 대기 중에 노출돼 있죠. 네. 그런데 재밌게도 이 대기압은 자주 변해요, 보통 일정해요. 매우 일정하죠. 즉, 이 행위를 하는 한 두어 시간 내에 압력이 막 바뀌고 이런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그리고 의외로 대기압은 강한 힘이에요, 약한 힘이에요? 지구의 대기압은 은근히 강한 힘입니다. 그 크기가 대략 어느 정도죠? 1013.25. 오우, 좋아요. 바로 1기압은 정의가 101325 뉴턴 퍼 미터 제곱입니다. 그래서 좀 미터 제곱이니까 좀 면적은 좀 넓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m, 그러니까 꽤 넓은 면적인데 거기에 몇 뉴턴의 힘이 무려 10만 뉴턴의 힘이 제공되고 있는 것이지요. 괜찮아요? 괜찮아. 미안해요. 이게 휴식을 취하는데 내가 방해를 한 것 같아서 미안해요. 네. 죄송해요. 우리 오빠 이름이? 오빠 이름이? 아, 예성이. 써야지. 예성이 뭐라고 하지? 그래. 섹시한 사람. 예성이 힘내주세요. 알겠죠? 하여튼 그래. 자, 그래서 예성이 어떤 사람으로 써줄까요? 뭐라고요? 무슨 말도 안 돼. 자, 예성이 잘생긴 사람, 핸섬. 핸섬 예성. 자, 예성 힘내주세요. 자, 보자. 그래서 일기압이라고 하는 게 은근히 강한 압력인데 이 우리 피부에도 일기압이 가해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일기압이 가해지고 있는데도 왜 이 표면에 물리적 변형이 일어나지 않아요? 안에서도 밀어 올리니까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대기 중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느낌 없이 계속 뭔가를 행할 수 있다는 얘기는 외부 대기압이 일정한 만큼 이 내부도 다 일기압이기 때문이에요. 이 내부도 다 일기압. 이런 상황을 등압이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자, 이렇게 특별한 기계장치를 만들어서도 등압이지만 이런 상황도 다 등압인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현재 이런 상황 아주 특수한 상황입니까? 매우 보통의 상황입니까? 바로 아주 일반적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등압이라는 말을 특별하게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인간 행위의 아주 보통의 상황을 뜻하는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이제 두 번째 엔탈피라고 하는 녀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탈피. 그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자, 뭐죠? E 플러스 PV. 정답. 이 좋아요. 자, 여기 E가 뭐죠? E, 에너지. 내부 에너지. P는 PV는 NRT 때 그 P는 압력, V는 부피, 알겠죠? 부피. 그래서 내부 에너지다가 압력 부피 곱한 거 더한 게 바로 엔탈피예요. 이유 있어요? 이유 없어요? 이유 없어요. 이렇게 정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엔탈피에 대해서 변화량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어요. 변화량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맞나요? 맞죠? 그런 다음 혹시 이게 어떻게 표현됐었는지 기억나오? 요거 어떻게 표현됐어요? Q 플러스 정답. dq 빼기 px dv였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고배 미분이죠. 네. 고배 미분이니까 pdv 더하기 vdp 됐죠? 됐죠? 이게 엔탈피의 그 변화량 표현이에요. 이때 여기다가 등압이라고 조건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압이라고 조건을 걸면 등압 짜잔 뭐하고 뭐 같아요? 내 외부 압력이 같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P하고 PEX가 같은데 그게 같은 게 하필 뭐야? 일기압으로 변해 안 변해? 일정하지. 그러면 이것도 일정하고 이것도 일정하고 이것도 일정하니까 등압이라고 하는 순간 DP도 뭐가 돼? DQ. 아이고. 0이겠지? 일정하니까 변화량이 없어. 알겠죠? 왜 그래? 아, 이거 은호가 저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 왜 이렇게 만져요? 자, 봅시다. 그러면 등압을 걸어버리면 어느 부분하고 어느 부분하고 같아지는 거야. 요거하고 요게 같아지는 거야. 같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 나가리가 되고, 얘 어떻게 돼? 0. 그럼 뭐만 남아? D, Q. 알겠죠? 네. 알겠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한다? DH는 DQ가 되는 거야. 어떤 조건에서? P. 일정하다. 일기압. 등압 조건에서. 알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이걸 양변 적분을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델타 HP가 QP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다시 미분하면 이런 꼴이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 상황을 말로 표현한다. 이 밑에 적으면 돼요. 자, 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등압 과정에서 출입한 자, 등압 과정에서 출입한 열량 어떻게 표현했어요? 등압 과정에서 출입한 열량 어떻게 표현했어요? QP, QP. QP가 등압 과정에서 출입한 열량이야. 뭐랑 같죠? 뭐랑 같죠? 엔탈피 변화. 다. 알겠죠? 예? 이것을 꾹꾹꾹 깔아야 돼. 꾹꾹꾹. 알겠죠? 완전 중요해. 엔탈피의 정의는 뭐고요? 엔탈피의 정의는? E 플러스 PV. 그 다음 엔탈피의 의미는 뭐예요? 의미는? 엔탈피의 의미는 등압 과정에서 출입한 열량. 그게 엔탈피의 의미인 거예요. 알겠죠? 네. 이것을 꾹꾹 기억해야 돼. 알겠지? 네. 자, 그럼 이것으로부터. 자, 이준다. 이준다. 이야. 에이, 그냥 다 지우자. 지우자. 쏙쏙쏙쏙. 3. 등압 비열. 등압 비열. 자, 이 등압 비열 뭐냐? NCP라고 쓰겠습니다. NCP. 자, 여기 보시면은 P의 뜻이 등압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얘를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DQ, DT인데 압력이 일정할 때.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뭐로 바꿔 쓸 수 있겠어요? 요거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러면 DHP, DT 이렇게 바꾸어 쓰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때 어부지리로 알 수 있는 것. 어부지리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H 엔탈피는 바로 T와 P의 이 변수 함수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거죠. 자, 온도에 따라 변하니까 그 미분을 해보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엔탈피에는 온도 변수가 있나 보죠. 그런데 난데없이 압력이 일정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압력이 일정한에 만회라는 말을 하겠어요? 압력이 변하면 엔탈피가 또 변하나 보죠. 그래서 엔탈피는 온도와 압력의 이변수다. 알겠죠? 이것을 편미분 표현으로 어떻게 해? DH, DT, P. 이걸 바로 뭐라고 부른다? 등압 비열이라고 한다. 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완전 중요합니다. 완전 중요해. 자, 됐고 그 다음 쭉 넘어가서 교재 10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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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08페이지 찾았어요? 108페이지 자, 거기 108페이지 보시면 그 뭐가 있었냐면요, 바로 자유도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등 분배 원리라는 게 있었죠. 이게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그냥 되게 쉽게 쓰는 건데, 이 논리를 설명하려면 말이 되게 많아요. 말이 되게 많아서 내가 이거 미리 보여드린 거고요. 이거 여러분들이 꼭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봤다고 생각하고 이제 결론만 덜렁 얘기하겠습니다. 그렇죠? 봤다고 생각하고. 근데 봤다고 생각하고 결론만 덜렁 외워도 문제 푸는데 문제 있다 없다? 문제 푸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강의만 드리고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게 해본 거예요. 그러면 잘 몰라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걸 그냥 외우면 끝이야. 그죠? 외우면 끝이야. 자, 뭔지 한번 보자. 자, 여기 지우자. 여기 지운다잉. 지우자. 쓱쓱쓱쓱. 지우자. 쓱쓱쓱쓱. 자.
이상기체 비열 표현. 이상기체의 비열 표현. 그래서 자유도 어쩌고 저쩌고 해서 4.2 바로 등분배 원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화학보다는 물리 시간에 배워요. 물리 시간에 아마 배울 텐데, 물리 시간에 혹시 이거 배운 적 있나요? 아직 안 배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물리 선생님들이 훨씬 더 잘 아세요. 물리 선생님들이 이제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데, 물리 시간에 나중에 또 배워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원자 이상기체의 경우, 그러면 단원자 이상기체로 취급될 수 있는 게 누구냐? 면, 힐륨, 알곤 등의 비활성 기체들인 거죠. 원자 하나가 분자가 되는 거. 우리 오빠 이름? 민재. 민재 힘내주셔야겠죠? 힘내세요. 민재 왜 이렇게 힘들어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힘내세요. 8.16 경축식 난리 났던 거 알아요? 8.16 경축식 난리 났던 거 알아요? 총 맞았어요? 저기 천안에 가면 독립기념관 있는 건 알아요? 네. 그 중고등학생들 견학 많이 가잖아요. 네. 혹시 가본 사람? 어쩌다 가는데? 그거 뭐냐면 그 8월 15일이 무슨 날이죠? 광복절인 건 알죠? 그건 알죠. 그 우리나라가 식민지였다는 건 알죠? 누구의? 베트남의 식민. 좋습니다. 그래서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주장이 있냐면, 자, 이 논리를 생각해봐요. 일제 시대 때 한반도의 국적은 일본이다.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국적은, 한반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일본 국민이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일본 청사에 폭탄을 던지거나 일본의 요인을 암살하거나 친일 부역자를 처단하는 독립운동가들은 일본의 국적을 가지면서 범죄를 행한 테러리스트들일 뿐이다. 자, 이 논리 어떻게 생각해? 이 논리 어떻게 생각해? 그냥 강제적으로 국적을 바꾼 거부터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게 따져야 되잖아요. 자, 이 논리에 대해서 자, 누군가는 굉장히 짜증나고 화가 나는 일이지만 누군가는 굉장히 이 논리를 사랑하고 좋아해요. 근데 놀라웠게도 이 논리를 펼치는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이 됐어요. 이 논리를 주장하는 학자가 독립기념관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 논리에 대해서 뭐 나 같은 보잘것없는 개인이 옳다 그르다 가타부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쨌건 이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 독립기념관장은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합니다. 네, 책도 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독립기념관장의 임명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선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나는 뭐 이게 뭐 옳은지 그른지 얘기는 안 했어요. 지금 촬영 중이기 때문에 난 이게 위험한 얘기는 안 할게요. 어쨌건 네. 하여튼 상황이 그렇다. 그러면 이 상황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있겠죠.
그리고 매우 붕괴하는 사람들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8.15 기념식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최초로 분리해서 분리해서 두 곳에서 동시에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그 대통령이 참여하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기념식이 따로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 광복회관, 그리고 이제 광복회관과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독립유공자 자손들, 그리고 야당 알죠? 지금 야당. 네. 네. 만 따로 모여서 8.15 기념식을 따로 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나라 잘 들어간다. 네, 벌어졌습니다. 저는 약간 좀 돌맞아지고 수 있는 게 네. 독립을 한 다른 나라들이 많은데 네. 그 논리를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으니까 네. 사람 해외여행 갔다가 돌맞아지고 그러니까 나는 친일파다. 예, 그분은 일본 여행만 하시겠죠. 이번에 아, 그러니까 그분은 해외여행을 일본만, 그러니까 일본이나 동남아만. 왜냐면 동남아가 이제 그 친일 성향이 강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일본, 동남아, 대만 정도. 대만도 친일이에요. 대만 친일이어서. 동남도 네. 독립한 데가 있는데 네, 하여튼 네, 하여튼 그렇다. 네, 공해도 일본이라고 주시. 네, 하여튼 그렇다.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그래서 갑자기 졸린 것 같아가지고요. 좀 열받는 얘기 좀 했습니다. 아니면 열받았나요? 마음이 편안했나요? 당연히 열받아. 그런가요? 내가 또 너무 정치적 성향을 물은 건가요? 아니요, 그걸 꼬치꼬치 물려는 건 아닌데 힘들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그런 일이 그리고 순발이도 해야지. 또 진짜 웃긴 얘기 알아요? 진짜 웃긴 게 8월 14일 밤. 그 기미가요. 예. 네? 기미. 강복절. 8월 14일 밤 11시부터 오페라 중에 좀 허접한 오페라가 있어요. 오페라니까 사실은 일본 노래예요, 서양 노래예요. 서양 노래인데 오페라 중에 이게 유럽이나 미국 중에 친일인 사람들 있어 없어요? 백인 중에 친일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꼭 친일파가 만들었다고 할 필요는 없는데 유럽 사람이 지은 오페라 중에 나비 부인이라는 오페라가 있어요. 뭐냐면 미군 장교와 일본 고위층 여자 사이의 사랑 얘기를 그린 얘기예요. 때는 19세기 말. 좀 배경이 옛날. 그리고 배경은 미국에서 일본이겠어요. 배경은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파견된 미군 장교가 하필 거기서 우아한 일본 부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뭐 이것만 보면 뭐 딱히 뭐 문제가 될 건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23시에 시작해서 8월 15일 00시니까 딱 1시간 정도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오페라가 보통 한 2-3시간 한단 말이에요. 그럼 1막이 끝나고 2막이 시작되는 장면의 나비 부인은 뭐가 흘러나오느냐? 배경이 일본이다 보니까 갑자기 일본 사람들이 모여서 일본의 국가인 기미가요를 재창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오페라라고만 보면 특별히 문제가 없을 수 있죠. 예를 들면 한국이 배경인 오페라에 출연진들이 나와서 한국의 노래를 부른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일본이 배경이니까 일본 사람들이 모여서 일본의 국가를 부른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다가 1막이 바뀌는 00시 그 타이밍에 8월 15일이 되는 그 타이밍에 기가요가 흘러나오는 방송을 KBS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미가요는 여러분 그 라마르세유라고 알아요? 라마르세주라는 노래 알아요? 이건 어느 나라 애국가예요? 프랑스. 이건 어느 나라 그 애국가냐면 프랑스 애국가거든요. 이 라마르세주 가사 알아요? 가사? 라 마르세이주 가사는 뭐냐면
이 라 마르세이주의 노래는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 독립군들이 있을 거 아니야. 프랑스 독립군들은 누구랑 싸웠겠어? 독일이랑 싸웠겠지. 이 프랑스 독립군들의 노래예요. 그래서 가사가 살벌합니다. 가사가 살벌합니다. 가사가 어떠냐면요. 가사가 독일군의 목을 잘라서 그 피로 땅을 붉게 물들이자 라는 가사가 들어가요. 어디에서 프랑스가 독일인데 잘. 미친 새끼들이 아니고요. 여러분 나라를 빼앗긴 것에 대한 분노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주고 있는데. 그런데 일본 기미가요는 어떤 노래인 줄 아세요? 일본 기미가요는 그냥 뭐 일본의 애국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미가요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황군이란 말 알죠? 일본이 제국주의 시절에 거느렸던 군대, 황제의 군대를 황군이라고 하죠. 황제의 발 아래 전 세계를 제패하자 이런 가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 제패 당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그런 가사가 들어가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중에 해야 돼. 라 마르세이주와 기미가요는 같은 성격의 노래예요. 완전 반대되는 노래예요. 반대요. 우리 관점에서는 완전 반대의 노래인 거죠. 그런데 8.15의 라 마르세이주가 아니라 8.15의 기미가요가 재창된 거예요. 대한민국 국가 수립 역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그러면 이 KBS 사장은 누가 임명하는? 역시 큰 그림. 역시 K.C. 민영화. 자, 하여튼 그렇다. 이거 싸주게 된다 이거. 그래서 마음이 편안했어요. 좀 불끈불끈해요? 당연히. 그래. 아니 피곤한 것 같아요. 피곤한 것 같아. 자, 그다음 갑니다. 네. 그래서 어제 오늘 있었던 가장 쇼킹한 사건 중에 하나. 자, 요겁니다. 자, 그다음 봅시다. 아이고. 아유, 자, 봅시다. 근데 사실 내가 봤을 때 이게 저쪽 지역 진영이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빼가는 돈 많아요, 없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로부터 빼가는 돈 많을 것 같은데.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1년에 얼마씩? 1년에 일본이 우리나라로부터 얻는 득이 한 300조 정도 돼요. 300조. 어떤 식으로?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부품 수출해요. 부품 수출. 부품 수출을 왜 일본이 우리나라에 부품 수출을 그렇게 하냐면 일본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 규격을 일본에 맞춰놓은 거예요. 그럼 세상에 모든 품질이 일본만 좋나요? 아니죠. 미국 품질도 좋고 독일 품질도 좋고 더 다른 나라에 막 스웨덴, 노르 이런 나라 좋은 품질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수입했었을 때 약간 불편해요. 뭐 때문에? 관세. 첫 번째, 규격이 안 맞아요. 규격이. 두 번째, 멀어요. 근데 일본은 오늘 전화하면 내일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가깝잖아요. 그리고 규격도 맞아요. 그리고 일본은 제품 가격이 싼 편이에요. 그리고 일본은 제품 가격이 싼 편에 비해서 제품이 품질이 뭐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일본이 만들어 갔기 때문에 일본은 우리나라에 매년 300조씩 수출해요. 300조씩. 그러면 그걸로 우리나라가 휴대전화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해서 세상에 다 이렇게 수출을 해가지고 우리는 그걸로 이제 1300조 정도 벌죠. 사실은. 대한민국 무역 수지가 1300조 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큰 나라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본한테 300조씩 대줘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로 일본이 먹고 살거든요. 근데 여러분 평소에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잘 모르죠. 그리고 딱히 관심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을 계속 조용하게 유지하는 게 그게 일본한테도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 일본한테 좋은 초용각이 한국 사람 별 생각 없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뭐 저 해도 우리는 돈 많이 버니까 그냥 살면 되는데 갑자기 기미가요를 틀어대지 않나? 그다음에 뭐 식민지를 찬양하지 않나?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전 정권 때는 무슨 반도체 소부장으로 공격하지 않나? 그 얘기 알죠? 일본이 반도체 소재 장비로 우리나라 공격했던 적 있죠. 아 맞아요. 네. 끝나고. 예. 그러면서 갑자기 한국 사람들이 생각 안 하던 걸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본 애들은 좀 이상한 애들인데? 이제 솔직히 뭐 자기들 일본에 대한 열등감 이런 거 있어요? 아니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우월하다 이런 거 있어요? 아무런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게 자꾸 드러나죠. 그럼 안 하던 생각을 하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던 생각을 계속 안 하면 사실 그게 일본한테도 좋았을 거예요. 근데 안 하던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언젠간 행동한다니까요. 행동한다니까요. 그러면 이 구조를 한국 사람들이 가만히 둘 거냐? 아니요. 일본이 그때 소부장 사건은 뭐냐면 소부장 사건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굉장히 잘 만들죠. 그런데 반도체를 만들 때 많은 부품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부품 중에 어디서 납품받는 게 있다? 일본에서 납품받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납품받는 게 HF,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뭐하고 또 뭔데 몇 가지를 납품받아요. 왜 일본으로부터 부품 납품을 받느냐? 첫 번째, 규격이 일본이랑 같아서. 그건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거쳤으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치죠.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듯이 싸요. 일본 건 싸요. 그리고 품질이 싼데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빨리 와요. 편해요, 불편해요? 편한 거죠, 그냥. 그러니까 삼성도, LG도, SK도 그냥 이걸 썼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때 당시 아베 정권이잖아요, 아베가 우리나라를 공격한다는 명목으로 이걸 수출하지 않겠다. 수출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걸 수출을 안 하면 이게 반도체를 만들 때 불편하겠죠. 그러면 이걸 수출 안 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망하나요? 그냥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HF 같은 경우는 일본께 순도가 0.0000 하나 둘셋 00 하나 둘셋넷 다여 일곱 1만큼 그 뭐냐면은 만큼 불순물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는 초청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물질들도 순도가 아주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썼어요. 삼성이나 LG나 SK나. 그리고 이 HF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안 써요. 왜냐면 이 정도 순도를 원하는 품질이 한국 반도체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이 일본 회사는 이거를 한국에 수출하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걸 써주는 유일한 회사가 한국 회사니까요. 근데 이걸 수출 안 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갖고 삼성, SK가 짜증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 0.000000 하나 둘셋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순도를 가진 HF 제조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는 생각해봐. 내가 중소기업을 해. 예를 들면 여러분 아버님이 중소기업을 해 만약. 중소기업을 하는데 부품을 만들었어. 근데 그걸 애플에 납품하게 됐어. 자,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이거는 가문의 경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에서 부품을 만드는데 삼성에 납품하게 됐어. 자, 이거는 가문의 영광이지. 얘들 진짜 이상한 애들인 거예요. 뭐냐면 저 사주는 고객이잖아요. 그것도 고객도 그냥 갑이에요. 초스포 울트라 갑이에요. 초스포 울트라 갑 고객한테 안 팔아. 미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안 판다고 하자. 몇 개는 국산화하고 몇 개는 하나는 유럽 거, 하나는 러시아 거 쓴 거예요.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러시아와 유럽이 이런 거 못 만들까요? 만들면 더 잘 만들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일본의 이 회사들이 다 망해버렸어요.
다 망해버렸어요. 왜 자살하지? 그러니까 이상한 나라들이에요. 이때 이 사건이 벌어지고 어떤 기자가 삼성의 직원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직원 인터뷰. 요 일을 하는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터뷰를 나는 아직도 기억해요. 그래서 기자가 아주 심각한 톤으로 일본에서 이렇게 대응했는데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될 거 아닌가. 그 직원이 모자이크 처리가 돼가지고 목소리 변조된 다음에 어떻게 직원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한 일주일 밤새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본이 이러는 게 우리에게는 무슨 일일 뿐이다? 조금 귀찮은 일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밤새? 그냥 일주일 밤새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본 입장에서는 떠들어야 되겠어요? 조용히 있어야 되겠어요? 가만히 있어. 조용히 있어야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떠들고 앉아 있으니까 지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기미가요를 틀고 그런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알리고 하는 순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게 발견. 뭐야? 아직도 독립이 안 된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니까. 가만히 있지 않는다니까. 북한에도 막 넘겨오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저쪽 진영에서 전략을 잘못 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가늘고 길게 가야 저쪽이 유리한데 이제 이 사단으로 저쪽은 아작이 날 가능성이 생겼어요. 완전히 초토화될 가능성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나의 짧은 소견. 알겠죠? 하여튼 그랬다. 자, 보자. 자, 보자. 거세 안 그래도 인구 좀 부족하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애들을 단원자 이상 기체라고 했죠. 이럴 경우 요 녀석의 이 K, 자, K는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표현된다? 2분의 3 NKT 이렇게 표현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2분의 3 NKT가 된다. 자, N은 뭐예요? N 분자수. N은 분자 개수. 그 다음 KB는 뭐예요? KB는 그 유명한 국민은행 말고요. 볼츠만 상수입니다. 자, 그 값이 대략 얼마? 뭐 외울 건 없는데 자꾸 나올 거예요. 1.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줄 켈빈 뭐예요? 네, 줄 퍼 켈빈이에요. 숫자가 훨씬 안 나오네. 8.31 거꾸로 하면 되죠. 네, 기체 상수가 8.31이잖아요. 그 R 값을 역거꾸로 하면 1.38이 나옵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알려진 상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 T는 뭐예요? T는 뭐냐면은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기체의 단원자 이상기체의 운동에너지는 어떻게 표현된다? 2분의 3 NKT. 알겠죠? 그래서 내가 보여드린 2시간짜리 강의를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나와요. 근데 됐고 그냥 외워. 알겠죠? 외워. 이때 두 번째 이원자 혹은 선형 분자. 자,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H2, O2, CO2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럴 때 이 녀석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죠? 이렇게 표현됩니다. 2분의 5입니다. 이거 말고도 아주 세부적인 것들이 엄청 많은데 이 두 개만 외우면 끝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개만 외우면
문제 푸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전반적인 꼴은 달라요? 전반적인 꼴은 아주 유사해요? 전반적인 꼴은 아주 유사하죠? 뭐만 달라져요? 이 자리가 3이냐 이 자리가 5냐 이 차이밖에 없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여기 붙은 3은 바로 세 가지 병진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진이 뭐예요? 병진. 직선으로 쭉 무게중심이 움직이는 걸 병진이라고 하죠. 근데 이 병진을 왜 세 가지를 고려하겠어요? 3차원 공간상에서는 X, Y, G축으로의 움직임이 있잖아요. 병진이 3차원 공간에서 세 가지로 분할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3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 자리가 5인 건 이건 세 가지 병진 운동에다가 더하기 두 가지가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3 더하기 2에서 5가 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뭘까요? 회전입니다. 자, 뭐냐면 선형이라고 했죠. 선형. 이원자 분자도 기본적으로는 선형이죠. 그럼 선형이면 왜 두 가지 회전이 가능하냐면 이 상태에서 요 X축을 기준으로 뱅글뱅글 도는 회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Z축을 기준으로 뱅글뱅글 도는 회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형이면 Y축을 기준으로는 회전이 없습니다. 이때는 회전 반경이 작아서 관성 모멘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형 분자는 이렇게 회전하는 거하고 이렇게 회전하는 거하고 두 가지로 운동 에너지가 분산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참고로 얘기하자면 운동에는 병진과 회전 말고 또 무슨 운동이 있을 수 있죠? 진동이 있을 수 있죠. 기하학적으로 진동도 일어날 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서는 진동은 잘 된다, 어렵다? 보통의 환경에서는 진동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왜 안 나타나는지도 설명을 다 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됐고 결론은 그래서 진동을 무시해가지고는 단원자 이상기체 분자에서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NKT 이원자나 선형 분자에서는 2분의 5 NKT 요것만 기억하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연력학 문제에선 이게 그냥 98% 이상 나와요. 98% 이것만 나와요. 그래서 이상기체의 운동 에너지를 아주 러프하게 2분의 3 NKT라고 해도 돼요. 알겠죠? 이때 얘를 다르게 2분의 3 NRT라고도 쓸 수 있죠? 이거 알아요? 자, 뭐하고 뭐를 바꾼 거예요? NK를 NR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면 R은 무슨 상수예요? 기체상수. N은 뭐예요? 이때는 몰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 개수에다가 볼트만 상수를 곱한 것은 분자 몰수에다가 기체상수를 곱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NK가 NR이 된다는 것도 외워놓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개 수식을 기억해 주면 기체의 이상기체의 에너지는 요거와 요거로 표현된다 라는 걸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셀 갖다 세요. 1.0이고 2.3, 8.3 0이래요. 에어컨 춥지? 그래.